Preview. Preview. 네, 최근의 부동산 향방과 트렌드를 알아보는 부동산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부동산 히어로 이진우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4월의 첫 주입니다. 네. 자, 이번 주 금주엔 또 어떤 이슈가 준비가 돼 있나요? 이제 인수위원회가 활동이 좀 많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네. 특히나 이제 그 가장 관심이 많았던 부동산 분과의 실무 분과에서의 내용들이 살살 나오고 있고요. 그 내용 안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을 완화시켜주는 것과 또 양도세 완화 부분들, 특히나 지금은 임대차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한 주간 이슈를 좀 다뤘습니다. 그런 이슈들이 이제 앞으로 확정이 되게 되면 하반기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아서 이 부분들이 가장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네. 자, 4월 첫 주의 부동산 이슈 브리핑 하나씩 살펴보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브리핑입니다. 임대차법 개편 바람직 전세 매물 나올 대책은 더 나와야라고 되어 있는데, 자, 새 정부가 임대차법은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 개입 때문에 부작용이 생겼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또 그 임대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또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맞는 얘기입니까? 일단은 이전 정부에서 임대차법 같은 경우는 전세 2년 기간을 플러스 2로 해서 강제적으로 연장을 할 수 있게끔 해놓은 이 부분을 인위적인 개입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사실은 전세가 2년마다 돌아가면서 전세 순기능들 2년마다 새로 그러니까 전세가 교체되면서 나올 수 있는 뭐 임대료 상승이라든가 네. 매물의 자연스러운 출하가 있었어야 되는데 4년이라는 장기를 묶어놓고 보니까 사실 이 전세금 올리는 것도 문제지만 4년이면은 시장이 좀 많이 변하는 네.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앞서 전세와 이제 4년마다 갱신됐을 이 전세의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벌어질 거라는 얘기거든요. 특히나 올해 그 첫 2+2가 첫 끝나는 해고 다시 갱신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네네. 그간의 물가 차이를 본다고 하면 전세가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누구나 불보듯 뻔하다. 이 부분 때문에 이대로 놔두다간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구조인 이 전세가 매매 시장까지 영향을 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이전 정부는 지금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외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물 흐르듯이 이제 흘렀던 그런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강하게는 뭐 폐지까지, 약하게는 협의를 통한 단계적 축소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아무래도 그 2+2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그 2년 뒤에 최대 5%까지밖에 올리지 못한다는 부분 때문에 미리 전세료를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또 굉장히 힘들어 하셨잖아요. 그렇죠. 세입자분들이. 네. 지금 뭐 사실상 물가 상승률만 봐도 지금 최근에 나온 자료만 해도 올해 뭐 물가 상승률이 4% 이상이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3년간에 2+2를 진행했던 그 기간 안에 상승된 물가만 반영해도 사실 전세금을 5%에 묶어놓기 좀 어려운 실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맞는 이 이제 손밖에 많은 이 기간, 특히나 7, 8월 달에 새로운 전세 기간이 시작될 때에는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그간의 코로나 때문에 뭐 수입이 없었던 부분들 또는 자산 가치가 올라갔던 부분들 앞으로 물가가 더 높아질 거기 때문에 별다른 소득이 없다면 임대인들은 이 임차인들이 전세 보증금으로서 수익을 충당할 가능성 그리고 그 앞전에 있던 종부세 문제들 이런 것들을 충당하려면 목돈이 생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전세금 상승이기 때문에 누구나 임대인이라면 충분히 더 올리고 싶어하는 욕구를 누를 수가 없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맞물려 있으니까 이 부분들 선제적으로 좀 조절을 하자. 특히나도 뭐 임대인 적게 올리는 임대인들한테 뭐 세제 혜택을 준다든가 이런 방식의 단계적 축소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 사실은 인위적으로 개입했으니까 정상화 차원에서는 폐지까지도 가야 된다 얘기하는데 사실 폐지는 법안 폐기랑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못 건들면 지금 이제 거대 야당이 된 민주당과의 마찰 때문에 초기에부터 있었던 협치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민감하게 서로 간에 조율을 좀 하는 느낌입니다. 그 무엇보다 그 민간 임대 사업자들의 물량으로 전세 시장이 안정화됐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예전에 민주당도 예전에 김현미 장관이 있을 때 임대사업 등록제를 시행을 했었거든요. 이 얘기는 사실 이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민간 임대 활성화를 통해서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부분의 주택 공급을 늘려주겠다라는 게 기조에 있었다라는 거죠. 중간에 이제 시류가 좀 바뀌면서 이 민간 임대 등록제에 대해서 세법적으로 약간의 편법이 생기면서 이를 좀 막다 보니까 엉키는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정부가 모든 집을 다 공급한다는 건 어렵고요. 네. 민간이 어느 정도의 그 공급량을 채워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다시 원상태로 돌리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로 인해서 좀 헷갈렸던 주택 임대 사업자의
폐지 또는 뭐 발생 이런 것들이 꼬인 부분을 이번에 다시 한번 정리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다만 역시나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세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완충되지 않으면 이 자체로도 또 왜곡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제도만 바꾼다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공급하겠다라는 로드맵이 전체적인 공급 로드맵이 나오면서 그 안에서 임대차법을 조금 더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해안들이 좀 나와야 될 때라고 보입니다. 네, 그 임대차 3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서 또 부정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네. 하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일단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선거도 있고 또 민주당 내에서도 강하게 밀어붙였던 부분들에 대한 완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손보는 건 맞는 것 같은데 폐지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법이 한번 시정되면 몇 년 지났다 바로 없애버리기 그럼 시장 안정화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폐지까지는 그렇다고 치고 완화되는 측면에서 사실 임대인 쪽에 어떤 혜택을 줄 것이냐 이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5% 올라가는 전세금이 지금은 또 많이 오르겠지만 사실 물가 부담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공급량이 쏟아져 나오면 역시 이 임대인의 이 임대 보증금은 임대인이 어차피 내줘야 될 돈이기 때문에 네. 지금 올린다고 나중에 없어지진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시장의 어떤 흐름을 본다면 과도한 상승보다는 임대인의 혜택을 주면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교류를 좀 잘 할 수 있는 완충 역할을 하나 만들어내는 게 좋은데 정부 여당과 야당이 이제 합치해서 어느 정도 협치 안에서 좀 풀어나갈 그런 기미가 좀 보인다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 브리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위 다주택 양도세 중과 1년간 면제라고 되어 있는데 네. 자, 인수위가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겠다는 게 결국 물량 확보를 위한 조치겠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시중에 물량이 나와야 되는데 이는 다주택자 물량을 어떻게 회수하느냐의 문제가 있겠죠. 신규 공급이 그만큼 없다라는 얘기예요. 만약 신규 공급이 충분히 있으면 굳이 양도세 완화까지는 가지 않고 공공임대라든가 공공주택에 대한 확보 차원에서라도 나올 수 있는 것들인데 지금 양도세 완화는 앞전에 우리가 규제로 인해서 많이 묶였던 이 시장 상황을 풀어줄 수 있는 것 중에 그간 2, 3년간 올랐던 시세의 이 차익 부분을 차익 실현하는 다주택자들의 매물들을 좀 내주게 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순환을 좀 할 수 있는 거래계의 순환 역할에서 제일 먼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뭐 민주당은 6개월, 뭐 국민의힘은 그 전에 공약상으로서 2년까지 한시적으로 얘기했는데 중간에 절충안인 1년간을 얘기를 했고요. 사실 인수위가 이걸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결정해달라는 요청을 했던 거고 만약에 요청이 받아지지 않거나 늘어지면 새롭게 바뀌는 정부에서 이 부분을 먼저 시행하겠다라는 취지를 밝혀놓은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인수위가 현 정부의 다주택자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이제 좀 배제를 그 시행령 개정을 요청을 했고요.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양도세 중과 면제에 대해서 세제를 좀 완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어느 정도 좀 실행 가능성이 이제 생기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네. 일단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선거의 분위기를 좀 갖고 오는 측면에서 이 부동산 부분의 여론은 어쨌든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유세 문제도 있지만 이 양도세 완화를 통해서 물건을 수급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무조건 반대할 사항은 아니고요. 이미 공약사항으로 기간은 좀 짧지만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 최소한 동의는 한다 이런 부분들은 나왔기 때문에 실행 가능성이 더 높긴 합니다. 다만 언제쯤 이것이 실제적으로 실행될까 또 실행된다면 지금 4월 1일부터라고 얘기했는데 소급 적용돼서 진행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의 디테일한 면이 좀 확정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6월 1일 6월달 선거를 기준으로 본다면 어쨌든 수도권보다는 지방 쪽에서 다주택자 매물이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다 보면 지방자치 개념으로 본다면 지방에서도 이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이 변동성을 좀 확보하려면 변동성을 좀 더 완화시키려면 미리부터 이렇게 양도세에 대한 인식이 좀 좋아진다면 네. 충분히 물건이 돌고 시장이 좀 돌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양쪽 다 윈윈하는 그런 결과로서 보여진다. 다만 기간을 1년으로 해놓은 것들은 서로 간 주장하는 바에서의 완충 역할을 보지 않았겠느냐 이런 의견을 좀 제시할 수 있겠죠. 네, 이게 항상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협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하나의 어떤 또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자, 무엇보다 이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세제를 완화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그 지난날의 과오를 이제 좀 인정을 하고 기조를 조금 바꾸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는 걸까요? 일단은 시그널상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법상을 바꾸는 부분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체제를 전체 바꾸는 건 아니고 세율 조정이라든가 한시적 완화, 이 한시적이라는 곳에 포인트가 있겠죠. 결국은 어떻게 보면 명분을 좀 준 거죠. 전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요번만 한 1년만 좀 풀어보자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거부할 만한 명분이 이렇게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 간의 어떤 명분을 채워주는 조건 안에서 1년이 나왔지 않나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제 이것들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최소한 이 정부가 시작되고 내년에 봄쯤 됐을 때 가을과 봄 두 번의 이사철을 맞이하게 될 때 이 부분이 아마도 전세금 올라가는 부분들도 좀 상쇄할 수 있는 그런 호재로서 작용하지 않을까 해서 서로 간의 완충 역할을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 브리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위, LTV 완화부터 손댄다. 규제 핵심 DSR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자, 윤 당선인이 LTV 완화도 공식 지시했다고 하는데 네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대출 규제로 막혀있던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가 있었는데 당선이 되면서 정부가 이제 교체된 시기에 대출 규제를 좀 풀어주겠다라는데 우리가 대출은 실제로 물건에 대한 담보를 풀어주는 것과 그 담보에 대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개인의 신용을 기준해서 풀어주는 방법들이 있는데 지금 일단 담보 가치를 좀 높여서 해주겠다는 거는 무주택자라든가 특히 1주택자들에 한해서는 물건에 대한 담보 가치를 충분히 풀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이제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에서는 여야도 좀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나왔던 것처럼 가장 핵심적인 사항들 결국은 인별 과세 부분에서 인별 그 세율 부분에서 이 어느 정도까지 폭을 줄 것이냐. 예를 들어 신용도가 좋은 사람과 안 좋은 사람의 차이가 있을 텐데 단순히 물건만 보고 담보력을 해주는 것보다 대출이 나갔을 때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은 개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손을 댄다면 전체적으로 빠르게 대출이 풀어나가는 현상들이 있을 것인데 네네. 지금은 이 DSR 부분은 좀 신중하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자, 안 그래도 지금 DSR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여쭤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 LTV와 항상 또 따라다니는 게 또 DSR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만약에 LTV는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DSR이 지지부진하면은 별로 실효성이 없는 정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담보 가치와 개인 신용도의 상환 능력인데 빚이 좀 많아서 상환을 할 수 없거나 좀 이렇게 DSR 측면에서 신용도가 좀 떨어지는 분들은 사실 이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대출을 일으키기 좀 어려운 건데 예를 들어 그런 분들이 갖고 있는 집 자체가 서울의 중심가에 있어서 네. 담보 가치는 훨씬 더 많이 나온다고 하면 이 담보 가치만 가지고도 대출이 나올 수 있는 이 부분이 LTV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집을 구입해서 2, 3년간 상승을 많이 가지고 왔던 주요 수도권 지역에서의 대장주 아파트들의 어떤 그 소유자들은 사실 그로 인해서 대출이 좀 많아서 DSR 부분은 조금 걸린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은 있고요. 또 하나는 현금을 좀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네. 오히려 또 이 DSR보다는 현금 조달 능력 때문에 더 좋아질 수 있어서 이런 부분 때문에 돈이 있고 없고 차이에 이 세대가 나뉜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간극이 좀 벌어진다. 이런 것들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DSR을 쉽게 풀어주느냐. 현재 지금 IMF 쪽에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의 그 빠르게 상승하는 부분들 지적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LTV도 문제지만 DSR 건드는 거에 대해서는 꽤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번에 하는 총재가 바뀌면서 IMF 아시아 태평양 국장 출신의 이창용 이제 새 후보자가 왔는데 그분의 입장에서 본다면 특히 IMF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무시할 수가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DSR을 먼저 건들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규제 풀림이다. 네. LTV는 충분히 풀어줄 여지는 되지만 개별 DSR까지 풀어준다면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소상공인 대출도 많고 아파트라든가 연끌로 대출하신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매몰되는 현상들, 그러니까 몰리는 현상들이 있으면 결국은 가계부채의 위험성이 더 높아진다. 이런 측면에서 DSR을 건드는 데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하셨다시피 그 DSR을 푸는 식의 속도전은 네. 당장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분석이 그렇죠. 또 제기된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그 부익부 빈익빈의 간극을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앞으로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금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결국은 생활비로 조달할 수 있는 금액 자체들도 너무 많이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엔겔계수 얘기할 때 집값이 전체 생활비의 3분의 1을 넘어가면 좀 과도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지금 물가 때문에 오히려 집값이 아니라
생활비 자체가 더 넘어가는 일이 생겼다는 거죠. 결국은 수입이 일정치 않은 상태에서 지출이 더 높아지는, 거기서 생활비와 대출금이 더 높아지는 이런 현상이라면 향후 경기 상황을 봤을 때에도 경기가 좀 긴축될 우려가 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굳이 DSR까지 건드려서 이런 상황들을 더 촉발시키느냐, 이거는 새로운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마도 DSR을 조금 조정한다라고 한다면 세분화된 계층을 좀 나눌 것 같고요. 네. 그럼으로 인해서 반사적으로 DSR 규정에서 좀 자유로운 대출이나 이런 것이 좀 자유롭고 담보 가치가 충분히 있고 소득 수준이 좀 높은 오히려 이렇게 대기업 다니는 직장인들이라든가 이 신용대출을 좀 더 추구라 받을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더 여유로운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말씀하신 대로 양극화 형태로 조금 벌어지기는 하겠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새 정부에서 DSR까지 건드려서 가기엔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 한동안은 이 상태를 유지하고 하반기에 들어서 GDP라든가 이런 경제 성장이 더 쪼그라들 가능성이 있다면 그때에는 좀 더 다른 방식의 DSR보다는 좀 더 다른 방식의 대출을 좀 풀어주는 방식이 같이 병행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이슈 브리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 완화된다니 집 팔 것. 전국 광역시도 아파트 매물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 네. 자, 양도세 중과 1년간 배제 방침을 발표하고 나서 바로 시장에 어떤 네.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제 표에도 보시지만 가장 큰 지역이 광주죠. 광주, 네네. 제주 뭐 이런 쪽, 세종이나 대전도 마찬가지지만 1% 넘게 물건들이 나오는 현상들이 보여지는 걸 보면 일단 양도세 완화 기준에서는 양도 차익이 났던 분들이 집을 팔겠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차액 실현의 의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해당 지역들이 2, 3년 전부터 꽤 많은 상승률을 가져왔기 때문에 물건을 팔 수 있는 시기가 왔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다만 지역이 지금 전국 광역시도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사실 가장 많이 오르고 가장 많이 집중받는 데가 수도권인데 네네.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먼저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최소한 이 양도세 완화 정책이 다주택자의 판로를 말해주는 그런 부분들인데 다주택자가 팔 때 서울보다 수도권보다 지방을 먼저 내놨다는 얘기는 그만큼 또 반대로 가져갈 곳이 정확하게 정해졌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부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네네. 역시나 수도권 쪽은 좀 더 탄탄한 어떤 위치를 가져가고 먼저 팔겠다고 한다면 지방의 광역시 위주로 손바뀜이 많이 난다. 이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기사에서 보다 보니까 그래도 강남권은 여전히 관망세가 이어진다는데 네. 결국 똘똘한 한채가 여기 다 모여 있기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네. 차액 실현을 똑같이 하더라도 만약에 3억 이상씩 수익이 났다고 하더라도 더 날 거냐 덜 날 거냐 또는 더 날 거냐 지금이 고점이냐 이 판단을 할 때 지방 광역시들은 수도권에 비해서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 고점에 왔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또 고점이 아니더라도 더 올라갈 것 같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높아지고 전체적인 경기가 약간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면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있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당장 내 주머니에 현금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 중에서 먼저 지방 것들을 던지하겠다 이런 것들이 투자자의 마인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물가 상승이나 시중의 상황이라든가 양도세 완화해주는 이런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기본적으로 우선적으로 이렇게 지방 광역시를 먼저 던지는 현상이 상식적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로 인해서 물건이 출하되는 것들은 지방이지만 수도권은 마지막에 보루 약간 보험 같은 효과로서 이거는 내가 꼭 들고 가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현재 공급량, 신규 공급이 없는 상황에서의 수도권의 이 모습은 오히려 반대적으로 수도권의 희소 가치를 더 높이는 그런 형식으로 시장에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최후의 보루로라도 네. 하나는 꼭 갖고 있어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니까. 네. 자, 그리고 보유세 완화에 대한 얘기도 또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자, 보유세를 양도세와 동시에 완화하게 되면 이게 또 물량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그 네. 다주택자들이 버티기를 하기 때문이겠죠. 약간 좀 이렇게 의문이 좀 있는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같은 정책이더라도 두 개의 정책의 효과가 다르게 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세금을 완화시켜준다면 당연히 갖고 있는 게 좋아지는 현상인데 양도세 완화는 또 다주택자를 위해서 풀어준단 말이죠. 그렇다 네네. 보면 실제로 다른 지역은 몰라도 이 수도권 지역들은 갖고 있게 더 편해지는 현상이 나오고 갖고 있어도 돈을 적게 내는 세금을 적게 내는 현상이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없어진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어차피 1년간 한시적으로 앞서서 완화된다고 했으면 당장 지금이 아닌
내년 4월까지도 버텨보겠다라는 얘기들을 같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종부세는 6월달 기준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제 올 6월이 지났을 때는 다시 내년 6월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양도세 완화와 같이 맞물려 있다면 굳이 올해 물건을 팔 이유가 없어지는 그렇죠. 현상이 나와서 오히려 매물 출하가 더 약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종부세 완화와 양도세 한시적 완화가 물론 양도세가 한시적이 여기서 내후년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게 같이 맞물리는 이런 기간이 과연 다주택자의 매물 출하를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이 조정되지 않을까 싶은데 보유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실제 지금 야당으로 바뀐 민주당에서도 너무 높다. 낮추자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아마 이런 부분이 뭉뚱그려서 나갈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그렇다 보면 부동산 시장의 가격들을 좌우하는 것들 중에 공급이 좀 덜해서 희소 가치가 있긴 하나 아직까지 실제적으로 거래가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많은 신고가를 찍진 않았다는 거죠. 단순히 호가만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속도 조절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궁극적인 면에서 두 가지의 성격이 출하를 다주택자들의 물건을 밖으로 내놓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게 섞이는 면들이 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지금 상황을 좀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새롭게 시작되는 4월 첫째 주의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제 벚꽃과 함께 찾아올 4월은 좋은 소식으로 가득하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이슈 브리핑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